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막에 이어 오늘은 3막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내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분석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더보기에 이메일과 인스타 주소를 적어놓았으니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3막 함께 가시죠. 초반에 마을 사람들과 헤일 목사를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진행이 되던 재판은 이제 아주 커다란 재판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럼 교회는 내부적으로만 변하기 시작하는 듯 했으나 의상을 보관하는 작은 방은 법정 대기실로 변하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본당은 법정이 열리는 곳으로 변했죠. 부지사를 포함한 판사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정말 마녀를 가려내고 재판하는 법원이 되어 있습니다. 프락터의 대사로 살펴볼 때 부지사가 직접 와서 마을 사람을 살펴본 것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지는군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으나 권위적이고 엄격한 법의 힘 앞에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죠. 마녀사냥에 대해 처음 변론을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그들만의 항소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부지사나 판사 앞에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도 알 정도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레베카의 남편 프랜시스 너스는 자신의 부인마저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지 부지사 댄포스에게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3막에서 나오는 댄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엄청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며 준법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정을 신성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악마인가 아닌가 라는 양극단의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립을 지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존 프락터를 통해서 메리 워렌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그녀는 이제까지의 일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밝힙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의 거짓 증언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닌 살인으로 뒤바뀌고 있으니까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뚫고 나온 것 같은 메리 워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성령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프락터. 그는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정직함을 강조하며 거짓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임신을 통해 목숨을 더 부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댄포스의 의심을 잠재웁니다. 선량한 부인들과 자신의 부인의 목숨을 살리고 이 거짓된 마녀 사냥의 실체를 고발하려고 온 프락터는 임신이라는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거짓 마녀 사냥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페리스와 푸트넘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본인의 반대 파벌들에 맞서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본인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마녀가 아닌 마녀를 직접 보고 마녀들을 고발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이기도 하죠. 물론 긴장된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레베카와 코리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91명이나 서명을 했을 때 말이죠. 왜 페리스는 이 91명을 소환해서 신문을 하자고 할까요? 현재 법원에 불려와서 신문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한 피해를 받거나 댄포스의 권한 아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들이 등장해서 91명을 마녀라고 지정한다면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재산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막으려는 프랜시스와 프락터 그리고 그들과 대립하는 페리스와 해손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물론 중립적인 댄포스의 성격에 그들을 불러 당연히 신문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두 신문을 위해 구속을 당하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도 이 교회, 아니 법정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듯이 성령을 모독한 아이들과 더러운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는 페리스가 있는 이상 이곳에 빛이 비춰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걸 현재 댄포스는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그에게 법원이라는 곳은 아주 신성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장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왜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식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추악한 현장에서 서서히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죠. 자일스의 고발로 인해 사건은 또다시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듯 싶었으나 91명이 투옥되는 이 지점에 자신에게 귀한 정보를 준 사람의 이름을 그는 선뜻 말할 수 없습니다. 증언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될지 자일스와 프란시스에게는 절망 같은 시간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들에 대처하는 페리스와 푸트넘에게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투옥해서 신문하고 아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을 하다 보면 벌벌 떨면서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너무나 뻔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증언도 신문도 사실 의미가 없는 현재의 세일럼입니다. 아이들의 마녀사냥 놀이는 어느새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댄포스의 눈마저 덮어버리는 순간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프락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메리 워렌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메리 워렌의 선서 증서가 댄포스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서서히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헤일 목사가 증서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듯이 전율을 일으키며 말이죠. 그는 왜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시 오게 하려 했을까요? 이를 그르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마녀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쉽고 그 중심에 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일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페리스의 야욕과 푸트넘의 욕심을 아마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고 메리 워렌의 고백을 통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진실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프락터와 프랜시스, 자일스가 이 법원을 바꿔놓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필패라는 것을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진술과 메리 워렌의 증언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댄포스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32년이나 공개법정에 선 자신을 지나치게 신임하기 때문이죠. 내가 틀릴 리 없다. 난 누구보다 공정하다. 난 이 신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심어진 순간 이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녀, 아니 사탄은 그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리 워렌의 선서 증서를 읽은 댄포스는 강력한 사명감에 휩싸인 듯 싶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의 중립적인 태도는 마녀 사냥을 하는 아이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에비게일을 포함한 아이들 그리고 프락터와 메리 워렌의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헤일은 메리 워렌의 증서가 댄포스에게 전달된 후 이 공방전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메리 워렌의 진실 어린 고백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어른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들어온 진실이라는 빛을 없애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에비게일과 아이들이 자신을 마녀로 내몰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리 워렌은 발버둥 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들과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터의 절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에비게일과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댄포스를 설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고 에비게일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이 모든 마녀 사냥의 명분을 만천하에 알리고 에비게일을 벌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던 엘리자베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댄포스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댄포스의 판단은 거짓을 말했다라는 프락터 부부의 법정 모독의 명분 아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리죠. 상황은 처음과 똑같아집니다. 그저 울부짖듯 토로하던 프랜시스와 자일스의 모습과 같이 프락터와 엘리자베스, 헤일은 무너집니다. 바뀐 것은 초반부의 댄포스는 지금 이 순간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아이들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이죠. 에비게일은 역시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메리 워렌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그녀를 마녀로 내몰죠. 그리고 프락터가 변호사 없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무기 메리 워렌은 그를 등지고 존 프락터를 악마로 지목합니다. 법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프락터는 헤일을 향해 울부짖지만 이들이 댄포스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었군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프락터, 그런 그이기에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본인 스스로 악마가 된 프락터의 모습을 보며 삶의 가장 끝자락에서 절망만 남은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거역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한 육체를 범하는 간음의 죄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욕심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 서로 사랑하면 그들에게 시련이 일어났을까요? 존 프락터의 절규는 사막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세일럼 마을의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사막 해석을 통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라는 작품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죠? 인간 내면에 위치한 많은 것들을 건드리는 작품이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연기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작품이라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